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릉교육장에서 이 특수경매와 토지개발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쓴 책이 특수경매가 전부 다 4권이고 토지개발이 4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요새는 지금 강의를 이제 안 하고 있어요. 보면 이게 추천 물건만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8권을 한 권을 가지고 한 달씩 강의를 했었어요. 그거를 제가 중요한 사항만 추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과목을 가지고 지금 5시간으로 줄여가지고 핵심 내용만 줄이려고 한 거고, 오늘 이제 프린트 교재 따로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드린 거는 제가 이 교재를 만든 것은 한 4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후에 조금 바뀌었다든지 추가시키는 것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거를 제가 오늘 강의에다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시킨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없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에 이 프린트 내용에는 교재에 없는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교재도 없애지 마시고 자료니까 그냥 같이 가지고 2개를 같이 가지고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이 강의한 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올릴 거거든요. 그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전부 다 그 초청장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들으신 것도 나중에 추후락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싶으실 때는 그 밴드에 들어가서 보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 이 토요일 날에는 오늘과 똑같이 5시간 정도를 토지 개발이 아니라 특수경매 이 사례만 갖고, 이 특수경매 사례도 제가 4권을 썼는데, 이 교재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한 새로운 사건이 있는 거를 여기 교재에 없는 것까지 합쳐서 실전 사례를 가지고 다음 달 12월 그 첫째 주 토요일 날 오늘처럼 또 5시간에 핵심적인 건 추려가지고 내용을 하는 건데, 제가 이 교재 내용은 전부 다 뭔 특수경매다 보니까 건물 매각제에, 그 다음에 지분, 건축하다 마른 거, 그 다음에 농지증 안 해준다 그러던 거, 또 이렇게 건축법상 도로는 있지만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가지고 건축허가 안 내준다고 했던 거, 이걸 소송을 해서 건축허가 받은, 이런 전부 다 실전 사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법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 갖고는 행정소송을 이렇게 했다, 또는 상대편에게 협상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송을 해서 협상적으로 이끌어냈다 하는 전부 다 실전 사례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했으면 소송한 내용이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소송했던 거, 상대편이 답변서 냈던 거, 그 다음에 판사님이 판결한 거를 이 교재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전 사례를 알고, 특수경매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는 실전 사례입니다. 법규 내용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특수경매는. 그렇게 아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토지 개발인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는 땅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땅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지, 거기 위에 있는 건물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보다는 땅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투자를 할 줄 알아야지, 시간이 지나도 돈이 되는 것은 땅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땅을 보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원칙이 땅을 볼 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 땅에 관한 얘기만 오늘 다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땅은 공익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가 정해져 있는데,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땅에 대한 것이 규제가 정해진 것이 언제 있냐면, 일제시대에 조선시가지 계획령으로 먼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조선 임야대장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채취 규칙한 것이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고 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언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돼서 현재까지 이루어졌는가를 제일 먼저 그런 내용부터 먼저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서 1934년에 만들어졌죠. 1934년에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잘 깜짝 놀랐던 게 자 보십시오. 조선 총독은 시가지 계획구역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나누어서 계획을 했던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가지 계획이라면 도시지역이라는 얘기고 시가지 계획 외에는 비도시지역이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비도시지역 일제시대 때는 비도시지역은 뭔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았고 도시지역 내에서 건물을 질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일제시대의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법을 고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조선 시가지 계획령인데 여기 보면 본법은 공판 날서부터 시작한다 하는데 여기 보면 조선 시가지 계획령 이를 폐지한다 그랬죠. 폐지한 지 이제 언제죠? 여기 보면 1962년도죠. 혹시 1962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3년 동안을 군사정권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61년도에 혁명을 일으키고 62년도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3권을 전부 다 장악한 겁니다. 국회의원도 없이 전부 다. 그때 뭘 만들어내면 건축법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예전에는 지금 건축물 관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가옥대장이라고 있었죠. 그건 뭐냐면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제시대 때에 박정희 정부에서 이 건축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박정희 정권까지 올 때까지는 전부 다 일본의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서 그때 올라온 것은 가옥대장. 그 위에 건축법으로 만들어진 것서부터는 건축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추후에 도로 강의할 때 나오는 건데 그 당시에 건축법이 만들어지면서 건축법에 의해서부터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모든 땅에는 건물을 지으려면은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962년도 이전에는 그런 것 없이 건물이 지어질 수 있죠. 도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이 옛날서부터 마을에 있던 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이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을 거기에 그러면 옛날부터 그 도로를 쓰던 거를 지금 와서 못 쓰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특수경에서 건축법상 도로는 있어도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1962년 이전서부터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현황도로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그거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됐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건축법상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2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절대로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62년도에 만들어졌고 자 보면 그 다음에 조선 임야대장 규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임야대장 규칙은 뭐냐면 건물을 짓는 거는 아까 조선 시가지 계획령으로 있었고 임야대장 규칙은 무슨 얘기냐면은 땅마다 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적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법이 옛날에 이렇게 됐는데 이 지적법을 만드는 이유는 언제 만들었냐면 이게 보면 1943년도에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는 45년도에 해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2년 전에 조선 임야대장 규칙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얘네 일본에서 폐망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을 만들어 놓고 지목에 의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무서에다 두고 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런 그 조선 임야계 대장 규칙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만들어낸다. 언제 43년에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적법을 1950년도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이 아닌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거를 고쳐서 만들었어요. 이제 언제? 여기 1950년도에 만들었죠. 195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정부에서 어디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부산에 피난가 있었대요. 피난 가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세금 걷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하나만 50년대에 만들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박정희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셔야 될 것이 조선 임야대장 규칙이라고 있죠. 그 조선 임야대장 규칙이 1950년도에 지적법으로 바뀌었고 그 50년도에 바뀌었던 것이 2009년에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다시 바꿨고 2014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2014년서부터 항공사진까지에 의해서 지적을 관리하게끔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조선 임야대장 규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지적법이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측량조사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졌다가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땅을 분할도 하고 지목도 만들고 하고 전부 다 항공사진하고 지금 같이 하게끔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시절에 묘지 화장장 및 매장에 관한 규칙이 해갖고 이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선 총독부 시절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었는데 보면 62년도에 다시 말하면 박정희 정부 때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바뀌었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다시 언제 바뀌었냐면 김대중 정부에서 다시 이거를 현재 장사에 관한 법률로 바꾸게끔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제시대 때는 한국을 다스리기 위한 최소의 법령만 만들었고 박정희 정부 때에 모든 걸 정식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서 새로 그려낸 거고 언제냐면은 김대중 정부의 리모델링 해버린 겁니다. 법을 관한 걸. 그러면 김대중 정부에서 왜 리모델링 했느냐 이게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보면. 와, 그러니까 없던 데서 새로 만들어낸 것은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냈고 전부 다 그 법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만드는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언제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보면 조선 임야대장 규칙이 지적법으로만 바뀌었다가 그 지적법으로만 있다가 그 다음에 62년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리모델링을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김대중 정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국토의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2003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이름 각각 폐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박정희 정부에서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나눠서 법 자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쳐갖고 하나의 법률로 관리하게끔 되는 겁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동법을 시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게끔 되면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이걸 바꿔갖고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보지 않고 도시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옛날 법으로 보자면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정부에서 개발을 유도하자 이런 뜻인데 원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밖에 일제시대에 없었던 그거를 녹지지역을 하나를 더 넣어서
도시지역에도 일정 공간이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해갖고 녹지지역을 그때 만들었었던 겁니다. 박정희 정부 때. 비도시지역은 개발을 하지 말고 개발을 억제하자 이런 뜻입니다. 억제하자 그래서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만들었는데 도시지역은 개발을 하는데도 가장 적게 개발하자는 걸로 녹지지역이고 비도시지역은 개발하지 말자고 하는 곳인데 개발하지 않아도 사람은 살아야 되고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이면을 관리하고 이러면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관리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은 거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나 다 똑같은데 딱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용적률도 같은데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은 40%. 이렇게 건폐율만 다르고 용적률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원래 이 도시지역과 비도시를 합치면서 관리지역이 지금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나눠졌는데 처음에는 비도시적인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았거든요. 갑작스럽게 합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5년이라는 기한을 뒀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토지의 적성평가라는 걸 만들어서 적성평가는 라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를 다 조사해서 점수를 매겨서 계획관리를 할 거냐 보존관리를 할 거냐 생산관리를 할 거냐를 그 당시 한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땅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만들겠다 도시적으로 만들겠다, 비도시적으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상업적으로 만들겠다, 공업적으로 만들겠다, 녹지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 누가 책정 안 하면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50만 이상의 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직접 지정을 하고 그 미만에 50만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50만이 넘었다 그러면 성남시장 혼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위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0만이 안 되는 뭐 다른 데는 안성이나 음성 이런 곳에는 도지사한테다가 결재를 받아서 여기를 내가 용도지역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을 허락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반드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는 어떻게 했다고 만들겠다고 고시를 하죠. 고시를 하면 돈이 있어야지 수용을 하고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고시를 해놓는다. 근데 고시를 해놓고도 20년 동안을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 고시한 다음날서부터 그 행동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정확하게 기억을 나는데 포항인가 울산에서 그 도시 계획을 하면서 거기를 버스 종합터미널로 만들어 계획을 잡을 때 중심 상업적인데 버스 터미널만 짓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버스 터미널을 짓지 않다 보니까 소용하지 않고 그대로 20년이 지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거시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버스 터미널만 짓게끔 딱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해봐야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고 안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때 한 반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어떤 분이 그 딱 낙찰을 받아갖고 이거는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여기 버스 터미널 짓는 거를 그 없애달라니까 없애는 순간 땅값이 원래 가격 이상으로 뛰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놨지만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계획은 자동적으로 없애라고 하지 않고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사고 난 다음에 여기 계획 잡은 걸 취소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나 자체에서 20년이 지났으니까 이걸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두는데 우리 산 사람은 와서 내가 이걸 샀는데 이걸 뭐 하려고 하다가 고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20년이 지났으니까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없애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조하고 56조를 보면 되는 건데 아까 김대중 정부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쳐서 관리한다 그랬죠. 그 관리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개발을 하는데 기반시설이 없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할 때는 김대중 정부에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개발하는 거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6조 개발의 허가는 대규모가 아니고 사람 자체가 개인이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이 개발하는데 기반시설 없는 곳에다가 개발하게끔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기반시설이 없는 곳은 네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조건으로 개발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농지나 임야에 농지 전용 허가만 받고 산지 전용 허가만 받으면 집을 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네가 여기 집을 지려면 배수로도 필요하고 수도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다.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다가 집을 지려면은 네가 그 기반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허가를 해주마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김대중 정부에서 대규모의 개발은 처음부터 기반시설까지 설계를 해갖고 허가를 내주는 거고 소규모의 개발은 개발하는 당사자가 기반시설까지 네가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땅을 가서 봤을 때에 기반시설이 없는 곳인데도 내가 저거 땅을 사갖고 바로 용도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반시설이 있어야 된다. 기반시설이 뭐라 했죠? 도로, 배수로,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전기 이 네 가지를 본다 이런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나 전기는 내가 놓는 것이 아니라 수도과에서 해주고 전기는 한전에서 해주죠. 그러니까 전기와 수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전이나 저기다 수도과에다 놔달라고 신청하면 되고 만약에 놔주지 못하면 내가 우물을 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전기가 없거나 수도가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없거나 배수로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남의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든지 배수로를 만들려면 땅 주인의 상승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행 도로가 있다는 게 옛날서부터 62년 전부터 도로를 쓰던 거 도로를 쓰던 거 있는데 그 도로를 쓰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이 되는데 그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되지만은 개발행 요구에서는 그 땅에 배수로가 없을 때는 배수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하기 때문에 도로가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돼도 건축허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조입니다. 47조는 뭐냐면 아까 고시 일서부터 20년이 지나면은 취소된다 그랬죠. 근데 고시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는데 그 땅이 대지다. 대지가 어떤 땅이 대지죠?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땅이 대지인데 농지는 농사를 그대로 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명은 그대로 그냥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해도 쓰는 데는 주인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대지인데 묻고 났으면 건물을 짓는 것을 10년 동안이나 못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네가 내 대지를 이렇게 묶어놓고 1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않냐. 또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냐. 내 땅을 사달라 하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농지인 경우에는 사주지 않아서 농사 짓는 건 그대로 질 수 있고, 임야인 경우에는 그냥 나무 심는 건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대제의 경우에는 건물을 못 지게끔 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10년이 지나면은 사달라고 요구하면 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되는 원칙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볼게요. 2020년 3.124 해갖고 여기 보면 토지 주택이 있고 여기 뭐야? 경매 물건이 이렇게 땅하고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1억 4,900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7,3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봤더니 뭐냐면 이렇게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뭐 해야 돼? 허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경매로 집행이 돼도 반값으로 떨어져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내가 땅 사봐야 허물리는데. 그렇잖아요. 조만간에 언제 허물릴지 모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 수강생도 제가 이제 추천 물건을 강요해 준 사람에게 이거 사라고 시켰죠. 샀어요. 낙찰 받고, 여기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뭐냐면 이런 집이 있는 건데, 자 보십시오. 포항시에다가 제가 뭘 했죠? 장기 BPM. 기약해서 2022년 5월 4일자로 신청하신 장기 BPM 도시기재를 보면 부지 매수에 대하여 내가 부지를 매수해달라고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 보고 부지를 매수해달라고 가서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했더니 우리가 법에 의해서 매수를 해주겠다고 여기 결정이 났죠. 이건 매수 결정하는 게 보면 매수하고 난 다음부터 2년이에요. 2년 전 얘기는 매수 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예산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되게끔 되면은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 신청 받은 첫 해에 예산 신청을 하고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약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는 게 맞는데 2년이라는 것이 연말 한 8, 9월 달에 하면은 1년 반 정도쯤 되고 연초에 하게끔 되면 2년이 거의 꽉 차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감정 가격이 여기에 보면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었던 거는 하나는 옛날부터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이 너무 넓다 보니까 여기 먼저 살던 사람이 그 옆에다가 조립식으로 주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립식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는 무허가야. 그러니까 그 무허가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감정가세는 여기 포함이 됐지만은 보상을 해주는 거는 요 두 개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보상금 조서에 나왔죠. 나온 게 얼마를 우리가 보상을 받았냐면은 1억을 보상을 받았죠. 1억을 보상을 받고 나머지 땅이 얼마가 남은 보상받지 않고 1억 1,9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나머지 땅이 잔여 땅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잔여 땅은 좀 싸게 팔아야 해서 한 8천여만 원 정도의 감정 가격보다 좀 싸게 해서 빨리 팔아달라 해서 팔고 나머지는 1억 1,000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한 1억 얼마 주고 산 다음에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는 걸렸지만은 한 1억 한 8,500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이제 이분이 좀 조금 그 수강생을 하신 분이 질러서 이제 사갖고 한 건데 절대 질르지 않고 샀다고 했을 때는 감정가에서부터 한 1, 200만 원, 2, 300만 원만 더 올려서 샀다고 하면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